지금 정말 봐야 할 영화, 좋은 영화들 추천해 드립니다.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날이 좀 풀렸네요. 네. 오늘의 기후 오시니까 뭔가 날씨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죠. 네. 일교차가 좀 심하게 합니다만 네. 한번 감기를 걸렸다가 났어요. 아, 선생님이요? 네. 약간 얇게 입고 나간 날 걸렸어요. 그러게요. 아니나 다를까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내가 몸이 좋아졌나 이랬죠. 바이러스가 나를 좋아하네. 지난번에 바이러스도 나같이 아픈 사람은 피한다 그랬는데 건강해지셨나 봐요. 네. 그 얼마 전에 오동진의 인문극장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이런 책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네. 오동진 선생님의 책이 드디어. 번쩍 드시네. 네. 오동진 선생님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됐는데 네. 이 책 소개부터 먼저 하죠, 선생님. 오동진의 인문극장 4면 1, 2, 3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에 맨 첫 책이 작은 영화가 좋다. 작은 영화가 좋다. 두 번째가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네. 세 번째가 당신은 영화를 믿지 않겠지만. 네 번째가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원래 제목은 제가 읽는 영화를 위하여라고 썼다가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영화를 이제 사실은 너무 많고 네. OTT 영화 뭐 등등 너무 많잖아요. 영화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영화를 읽으셔라.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써드리는 것 같은 네. 서비스 정신으로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책을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아시게 될 것 같아서 읽는 영화를 위하여라고 제목 정했는데 좀 이상하고요. 사람이 많이 읽으면 기본적으로 불온해져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의식의 흐름 속에서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이 나온 거죠. 네. 어쨌든 원래는 지금 400 몇십 쪽일 거예요. 원래 600쪽까지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다가 편집자가 너무 두꺼우면 제작비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안 사고 안 읽는다. 그래서 이제 한 200페이지 정도 가까이를 줄였죠. 그래서 지금의 볼륨으로 나왔고요. 한 100편에 가까운 영화들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영화와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영화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 머리말 서문에 보면 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오랫동안 영화를 보고 영화 글을 써오면서 어느덧 내가 영화를 보기보다는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 영화는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굳히게 됐다. 네. 그렇다면 영화 글도 스포일러에 너무 강박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써도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었다. 네. 내가 특정 영화에 대해 뭐라고 쓴다 한들 특히 그 영화가 아주 적은 수의 스크린 상영되는 독립예술 영화라면 어차피 사람들은 거의 보지 않거나 안 볼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내 글을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읽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읽은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자. 네. 영화는 종종 탐독해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해주자. 네. 그래서 그게 제 이번 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고 읽는 것도 새로운 맛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만큼의 글을 쓰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뭐 다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 대목도 저는 좋았어요. 매일같이 너무 많은 영화를 봤지만 영화는 10손가락 자식과 같은 것이어서 어떤 손가락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적이 없다. 영화의 가장 고유한 특징은 사람을 늘 놀라게 한다는 점이다. 매번 새로운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그 노력으로 늘 감동을 준다. 반면에 영화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렇죠. 특정 영화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대중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만큼 절망적일 때는 없다. 그건 비평이나 리뷰에서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한다. 지난 2년간 쓴 글은 비록 일부지만 그런 나의 진심을 담고 있다. 내 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 모두 다 영화라는 전선에서 힘겹게 싸워온 동지라고 생각한다. 네.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30년 있었으니까. 영화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감독이나 제작자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사람이 매번 잘 만드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야 이번에 성공했다고 그게 꼭 끝까지 이어지는 법도 없어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이 나이를 먹고 오래 한 분야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모질게 싸웠는데 싸운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면 뭔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제 글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뭐랄까 이렇게 힘이 좀 되고 영화 때문에 삶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영화를 또 못 봐.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한다는 것에서 약간 뭐랄까 그런 미안함을 느낀 게 뭐냐면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영화가 한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글을 읽으실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고 책들을 많이 탐독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영화를 좀 더 가깝게 다가서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래요. 이게 읽는 영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영화를 그냥 장면을 보고 재밌게 생각하고 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처럼 뭔가 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네. 그게 선생님이 영화를 보는 관점이 아닐까 그런 네. 느낌도 들고요.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이 책이 지금 전국 서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새롭다. 그래요. 네, 자, 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생방송으로 보셨겠죠? 그렇죠. 예. 제가 원래는 안 보려고 하다가 워낙 제가 이번에 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 누가 받을 거야 하고 쫙 명단까지 올리셨잖아요. 그 다 들어와 막 이러면서 뭐 부문당 5,000원 막 이래갖고 예. 뭐 너무 많이 틀렸어요 제가. 제가 세상에 아카데미 예측을 제가 이렇게 많이 틀려본 적이 올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카데미를 우습게 봤어요. 아카데미는 매우 상업적인 로컬 영화상 시상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네. 아직도 편견이 있는데 아카데미가 예술 영화상이 됐어요. 언제부턴가. 그게 봉준호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칸느가 있으면 이제 진짜 북미 대륙에는 아카데미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예술적 수준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이런 거예요. 제가 드미무어 때문에 제가 놀랐는데 네. 데미무어 때문에 할리우드가 데미무어를 안 줄 수가 없다. 이번에 거의 40년 맞아. 만에 처음 타는 거고. 선생님 여우주연상 데미모 찍었죠. 전 남편은 죽어가고 있고 할리우드가 의리상으로도 그 데미모한테 대중적이잖아요. 줘야 된다. 그 정서 대중적이니까 네. 아카데미는 아무리 뭐 편차가 있더라도 대중적인 노선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우주연상은 데미모어다. 근데 마이클 메드슨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건 내가 완전 맞아요. 26살짜리한테 탁 그때 여우주연상을. 그 데미모어 표정도 너무 자신이 엇나갔으니까 본인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거의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 이변의 이변이었고 그 저의 그 잘못된 이변은 뭐냐면 아카데미를 우습게 봤다. 아카데미가 변했는데 맨날 방송에 나와서는 아카데미가 올해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치를 생각 안 하고 아카데미는 대중적인 영화상이니까 좀 싸구려야. 그러니까 이런 거 줄 거야. 듄 파트 2 이런 것도 줄 거야. 막 이랬거든요. 촬영상이나 뭐 이렇게. 이거 다 틀렸죠. 아카데미가 예술상이 됐어요. 그러게요. 저는 아노라가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 네. 제가 그래서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션 베이커가 이제 칸느에서 상을 탈 때도 극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메일 보지 말고 카톡 체크하지 말고 극장에서 집중해서 2시간 봐라. 그 얘기한 분이구나.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과 공동의 연대감 같은 걸 만들 것이다. 이 세상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네. 영화 자체가 바꾸게 하는 것보다 극장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그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그렇죠. 무언가를 했다. 작은 감정의 공유가 큰 바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친구예요. 70년생이거든. 71년생인가? 지금 그래도 이 친구도 이제 50대 초반이네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잘생기고 이번 영화 찍으면서 약간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극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뉴스가 뭐냐면 쇼 베이커가 만약에 넷플릭스랑 드라마를 만든다. 이러면 이제 뉴스야 그게. 네. 뉴스가 될 정도로 쇼 베이커는 전통적 극장주의자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와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다. 그리고 네. 그 팬데믹 때 스크린이 1000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복원시켜 줘야 된다. 극장으로 다시 막 가자. 1000개가 사라졌구나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예, 미국은 이제 우리랑은 다르게 거기 한 2만 4천 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라진 게 1000개구나. 한 2만 4천 개이기 때문에 뭐 1000개쯤 사라진 거. 우리가 이제 2,700개에서 3,700개에서 1,000개가 사라지면 많이 사라졌죠. 우리가 1000개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한 800개 사라졌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팬데믹 때 3,700개에서 3,200개로 순식간에 내려왔었고 극장문이 많이 닫았으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1000개의 스크린을 복원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통적 극장주의예요. 이 전통적 극장주의의 부활을 지지해 준 거예요. 아카데미가. 또 하나는 600만 달러짜리 영화예요. 600만 그 제작비도 정말 적게 들어간 거잖아요. 아까 미키가 얼마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미키는 1억 2천만 달러 이렇게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600만 달러 사나이 옛날에 그 TBC 드라마인가요? 예. 기억하세요? 예, 저 꼬마 때 뚜뚜뚜뚜뚜 뛰어가던 남자. 그때 600만 달러의 사나이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비싼 돈이었는데. 지금 할리우드나 미국에서는 그 뭐 그렇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600만 달러로 90억이에요. 영화를 만들면 90억은 한국에서도 웬만한 영화 90억에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고 브루탈리스트가 1000만 달러짜리 영화예요. 140억 영화예요. 그러니까 조커가 2억 달러 찍고 뭐 미키 세븐틴이 뭐 1억 2천만 달러 찍고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예산인데 작품상에 올라온 대부분의 영화들이 저예산이에요. 국제 장편 영화상을 탄 브라질 영화도 저예산이고요. 한 40억 이런 정도 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성소수자, 여성, 뭐 정치적인 어떤 변방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아시아, 봉준호 같은 어떤 그런 동북아의 어떤 아시아 작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놨는데 이제 독립영화로 간 거예요. 이제 우리 작은 영화 주겠다. 오동진의 첫 번째 책 작은 영화가 좋다를 읽었다. 그렇죠. 이분극장 1편 작은 영화가 좋다. 네. 이제 그런 아카데미가 이제 인디펜던트 영화 쪽의 영역을 확보한 것이기도 하고 그쪽까지도 자기 시장성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크게 배팅하고 크게 돈을 버는 것이 할리우드 전법이었다면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세게 망하는 거예요. 작은 영화로 큰 수익을 얻자 이런 것으로 퇴세 전환할 수도 있고 거꾸로 아예 거꾸로 보면 독립 영화 작가들, 예술 영화 작가들이 할리우드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큰 변화입니다. 그 후자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네요. 굉장히 큰 변화고 이것이야말로 아카데미를 유럽의 깐느처럼 북미의 예술 영화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봉준호 그 효과예요. 봉준호 효과. 이제 어쨌든 봉준호가 기생충으로 상을 탔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일기 마지막이었어요. 트럼프 2기 시작할 때 션 베이커의 아노라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특징은 정치적인 얘기를 문화적으로 하면 담 쌓고, 그렇죠? 뭐 넘어오면 돈 받고, 화장실 가는데도 돈 받고 이런 거잖아요. 돈 된 건 다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할리우드는 그러지 말고 문 낮추고 애들도 이쪽 들어오고 우리도 저쪽 가고 이런 거. 문호를 개방한 쪽으로 가자는 게 아카데미니까. 교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쇼 베이커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영화의 얘기를 그런 쪽으로 치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반 트럼프예요. 반 트럼프, 인본주의, 인간주의, 세계 동포주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시는 일기 때부터 1기에서부터 2기까지 계속 그렇게 좀 고립주의로 가는데 일국주의로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화는 그렇게 못해. 영화는 그 프랑스 감독이 자코 오디아르가 이번에 그 에밀리아 페리즈 만들었을 때처럼 프랑스 감독이 멕시코 배우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뭐 현상이 아니죠. 뭐 음악 녹음하고 뭐 이런 편집하고 이러고 다 동남아 가서도 해야 되고 캐나다하고 해요. 할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이 캐나다 위로 올라가서 편집하고 또 음향 녹음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후가공 작업을 할 때.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그렇죠. 그럼 아카데미 또는 회원들이나 할리우드 영화인들은 황당한 거죠. 네. 이거 국내에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정치적 화법으로 선택할 때 그런 류의 영화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사실은 제가 브루탈리스트가 될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아카데미 너무 우습게 봤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유대인들의 나라고 네. 아카데미 회원 중에 유대인이 많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이잖아요. 네. 투표거든요. 아카데미는. 그렇죠. 반드시 브루탈리스트가 좀 말이 많았는데 유대인 시오니즘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역설적으로 작품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아주 찬물을 끼얹더만요. 제가 작품상에 아노라가 타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근데 아노라는 그냥 후보작에 올린 걸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감독상 제가 맞췄어요. 아, 감독상. 네, 왜냐하면 연출 너무 잘했고 그리고 마이키 매디슨 여배우는 사실은 그 여러분께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화가 1시간 앞하고 1시간 뒤가 좀 다른데요. 1시간 앞은 섹스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배우로서 진짜 뭐 노출은 뭐 그거는 기본이고 네. 그 러브씬 이런 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1부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노라 여배우의 열연에 대해서 네. 막 열심히 말씀하시다가 네. 잠시 쉬었는데요. 제 영화 야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끊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네. 오해하실까 봐. 네, 지금. 네. 예, 하여튼 뭐 이번에 아노라의 그 석권이었고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충격이었는데 하나가 나무주연상의 그 티모시 샬라메가 못 받은 거. 아하. 너무 잘했거든요. 밥 딜런 역할을. 선생님, 근데 오늘의 기후에서는 아드리안 브로디한테 한 표 주시고 줬다가 이제 제가 집 댁에 가셔서 컴퓨터 오늘 언론을 보고 나서 그 첫 공개 때 보고 나서 이거는 에이드리안 브로디가 좀 아깝다 하더라도 예. 이건 티모시 샬라메한테 안 주면 이상하다라고 아하,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티모시 샬라메가 예쁜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면 저게 왜 밥 밥 딜런이지? 딜런. 지금 외모로 전혀 네. 연결이 안 근데 그 되니까. 중간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밥 딜런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밥 딜런처럼 노래를 하는데 똑같아요. 그 정도로요. 그리고 밥 딜런이 말하는 스타일하고 똑같아. 티모시 샬라메가 그걸 뭐 거의 5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액션을 다 몸에 체화시켜서 연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저는 놀랬었어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 사실 나무조연상도 네. 에드워드 노튼이 거기서 나오는데 네. 에드워드 노튼이 워낙 샤프한 배우였거든요. 이게 뭐랄까요 그 인자한 아저씨 같은 역할로 바뀌었고 네. 그런 이미지로 바뀌었고 조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컴퓨터 언론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무적 뭐 정치 공학적 판단을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다 틀렸죠. 여우주연상은 이제 데미모어가 못하니까 네. 이것도 충격이라고 했어요. 제가 네. 사실은 그래서 남녀 주연 다 틀렸어요. 제가. 저는 남녀 주연이 다 너무 미국적인 주인공한테는 안 줬던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예. 본인도 유태인 그쵸. 체코계 유태인이죠. 폴란드계가 체코계고 뭐 아카데미 회원 중에 유태인들이 많고 뭐 미국 자체가 유태인 국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도 사실은 네. 에이드리언 브로디는 유태인스럽잖아요. 외모도 정말. 네. 이번에 그 수상 소감도 그랬고 차별받는 유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유태인이 무슨 차별받냐 지금 차별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도 팔레스타인 있었습니다만 얘기하고. 어쨌든 그런 등등의 어떤 판단하에서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나무주연상 탔는데 사실은 매우 말랐잖아요. 맞아요. 에이드리언 브로디는 벗겨보면 그냥 뼈다구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더 말랐어. 오죽했으면 대사도 당신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는 대사가 있을 정도로 그 피골이 상접한 연기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심사표를 던진 사람일지라도 진짜 불쌍해서라도 저고생을 했는데 앉을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 마른 남자의 역할을 아드리안 브로디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수용소에서 나왔던 피아니스트 영화, 네,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 그때도 진짜 유태인 핍박받는 그런 네. 역할 너무 잘하고 좋은 배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주연상 같은 경우는 경합이었어요. 뭐
티모시 살라메가 받을 수도 있고 에이드리안 브로디가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카데미 약간 보정을 했다면 네. 전체적인 표결에서 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약간 보정을 했다면 저도 심사를 많이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때에 따라서는 보정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정했다면 에이드리안 브로디 브루탈리스트를 작품상을 줬다면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거의 저의 예측이에요. 선생님 티모시 샬라메한테 나머지 미련이 주고, 남아서 지금. 그래서 브루탈리스트를 또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브루탈리스트가 3시간 40분짜리 영화, 3시간 45분짜리 영화인데 사실은 15분이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공연처럼. 그런 구조도 짰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래도 너무 방대한 얘기인데 후반부가 좀 딸려요. 그게 거의 신예급 연출 감독이 보여주는 전 한계라고 봤어요. 뒤로 가면서 힘이 딸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해. 네. 힘이 딸려요. 그리고 엉뚱한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요. 가이 피어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약간 오바다. 좀 덜어낼 부분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2시간 한 15분 안대로 만들어도 됐었던 영화를 3시간 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작품상 선정의 맨 마지막에 격렬한 토론의 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10,000,000짜리 영화로 신예급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비스터 비전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자체는 매우 놀라워서 저는 작품상 감이긴 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만약에 브루탈리스트가 받았으면 많이 반대하실 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옹호할 수 있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는 티모시 살라메가 나무주연상을 놓친 게 아쉽. 그래도 이제 듄 시리즈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네. 그러나 저는 아드리안 브로디의 오랜 팬으로서 기뻤습니다. 네. 밀라노 3580님이 어머 다른 질감인 어두운 붉은 체크 셔츠를 밝은 그레이 베스트로 끌어올린 센스 또 그게 어울리는 분. 그래서 우리 밀라노님은 항상 오동진 선생님 오시면은 뭐 입고 오셨는지를 항상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이 조끼와 같은 양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입으면 이제 코트도 맞춰서 맞아요, 입어야 되니까 색깔이. 너무 오늘 날씨가 그렇게 입기는 무거운 거예요. 네. 그 옷이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코트를 벗고 이것만 입을까? 너무 추워. 그래서 조끼만 가져오고 색깔은 좀 제가 맞췄습니다. 네. 색깔은 항상 선생님 잘 맞추시니까. 그러면서 밀라노님이 큼직하게 쓴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지금 하시는 이런 모든 얘기가 담기는 책이었을 텐데 한국이었으면 확 집어왔을 텐데요. 그러셨는데 외국에 계시는구나. 네. 이탈리아 계시니까 아하. 밀라노님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하시면 해외 배송도 합니다. 아니 뭐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죠. 또 그뭐까지 거. 네, 선생님께서 직접 해외 배송 퀴즈를 낼까요? 마친 분한테? 아니 제가 여기 오늘의 기후에 10권 기부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저희가 돈 주고 사야죠. 이런 거 귀한 책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읽는 내가 데까지. 10권 그냥 갖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건 우리 저 PD분하고 상의하셔서 다음 청취자 퀴즈 같은 거 내셔서 10분 뽑아주세요. 그럼 와. 출판사에서 바로 직송하도록. 와. 제가 사인을 해드려야 되나? 네, 뭐 사인을 해주시면 네. 더 좋죠. 우와, 그럼 어떻게 그거 하나 또 만들어 이런 드릴게요.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밀라노님 덕분에. 허윤선 작가하고 이혼하겠습니다. 네. 그 미키 세븐틴 얘기를 네.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1,700억이 든 기대작이었다. 이번 주말에 지금 200만, 300만 넘지 않았나요? 안 가죠 아직. 아직 300만이 안 되나요? 약간 드랍률이 있어요. 드랍률이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영화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의 그 영화 그 극장 구조, OTT 구조가 이제 엉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OTT에 새로운 영화 계속 많이 나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구작으로 자꾸 취급받는 거죠. 미키 세븐틴이. 제 생각에는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워너 브라더스 배급이고 그 극장을 좀 쥐고 있을 수 있는 네. 배급을 좀 쥐고 있을 수 있는 배급사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반응과 함께 역주행을 노릴 수 있어요. 해외에서 너무 좋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짤이 도는 거야. 유튜브에서 숏필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외 반응이 막 뜨겁고 막 난리 났고 이런 것들이 돌면 좀 다시 역주행이 가능하죠. 아직은 그런 가능성과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흔히들 얘기한 봉준호 영화 천만 관객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봉준호 하면 천만 네. 생각하잖아요. 박찬욱 하면 800만.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아무래도 조금 덜 더 대중적인가? 더 예, 매니아스니까 덜 대중적인. 600만 예. 박찬욱 감독도 터트리면 600만 정도 하죠. 어쨌든 헤어질 결심이 그랬어요. 잘 됐죠. 이 미키 세븐틴이 그렇게까지 막 흥행 폭발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분들의 N차 관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퍼가 귀여워서 크리퍼 인형도 많이 팔릴 것이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지하는 영화로서 봉준호가 다 계획이 있었던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다 자기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낸 영화가 이 작품 미키 세븐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로버트 패틴슨 네. 주인공 남자요. 미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로버트 패틴슨은 트와일라이트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뱀파이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와일라이트에서 나올 때는 뱀파이어 맞죠? 그래서 자기 여자 난 정말 그 영화 되게 중요했는데 이거 약간 길게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뱀파이어 영화는 네.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 억눌린 여성성을 터트리는 영화잖아요. 억눌린 정적인 욕망을. 그래서 네. 어떤 드라큘라 백작이 와서 하얀 목덜미를 이빨을 2개 박으면 그의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브람 스토커가 쓸 때 그런 빅토리아 시대의 마지막 체제적 저항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에서 로버트 패틴슨이 얼굴을 하얘가지고 머리는 노래가지고 너무 잘생긴 얼굴로 인간의 여자가 생겼어. 안 물어. 드라큘라의 본성을 포기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랑한다.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지금까지 내가 보다가 드라큘라 영화를 이렇게 팬시하게 만든 영화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그 영화 터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그럼요. 뭐 그때 크리스틴 스튜어트 너무 이뻤고 네. 다들 이쁘면 돼. 로버트 패틴슨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똑같아. 디카프리오가 그렇고 잘생긴 배우들은 다 자기 얼굴이 잘생기게 그게 한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못생기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로버트 패틴슨이 하다가 배트맨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만들고 막 맨날 쥐어 터지고 이런 역할을 하고 막 얼굴이 멍들고 이런 걸 해서 자기 얼굴에 자기의 어떤 개성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네. 그런데 봉준호가 이걸 완전히 낙인을 찍어준 거예요. 낙관은 뭐냐면 이번에 미키 세븐틴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두 명의 미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이 18. 나오는데 에이틴이 약간 독한 애예요. 맞아요. 세븐틴은 우유부단하고 착하고 막 찌질이고 순하고. 찌질남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그냥 찌질남 자체야. 그래서 봉준호 감독하고 한국에 그 내한 스케줄 다닐 때 먹고 떡볶이 먹고 이랬잖아요. 하는 걸 보면 찌질남이 찌질. 애가 찌질해. 봉준호가 아예 성격을 바꾼 거예요. 그게 그 예쁜 꽃미남을. 그죠. 예쁜 꽃미남.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냐면 감독들이 배우들하고 동고동락 같이 해요. 얘기하고 밥 네.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어린 시절 얘기 다 듣고 전 못해요. 힘들어서. 그렇게 다 듣고 그러면서 사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야 이번 너의 역할이 이런 거기 때문에 네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찌질한 생각을 하는 거야. 로버트 패틴슨이 이번에 완전히 찌질남으로 스스로 바꿨어요. 얼굴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얼굴도. 그래서 그 꽃미남이 그냥 꺼벙이 같은. 네. 어떻게 저런 표정과 얼굴로 바뀌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얼굴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표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감독의 욕심은 진짜 창작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 신의 영역이에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듯이 캐릭터를 내가 한 창조하는 인간을 건가요? 다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아주 과도한 뭐랄까 그 오만한 욕망인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잘하는 애가 있고 잘하는 감독도 있고 그러다 싸우는 감독도 있고. 예컨대 옛날 감독분들 뭐 지금 얘기해도 되는데 예컨대 뭐 장선우 감독 네. 옛날 감독분들은 이제 옛날에 프로덕션 구조가 약간 고압적이고 네. 감독이 왕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민주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분들은 좀 싸우고 그랬겠죠. 배우도 울고 나가고 막 네. 그런 거고 봉준호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의식화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하나의 영화를 완성하는 것보다 하나의 인간을 바꾸는 과정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예, 유튜브를 보면 보통 영화가 인기 있을 때 배우에 대한 짤이 쇼츠가 다니거나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의 쇼츠가 네. 다니는데 미키 세븐틴은 봉준호 감독에 대한 쇼츠가 그렇게 그 많아요. 배우들이 같이 막 뭐 예, 토크하고 인터뷰하고 뭐 밥 먹고 얘기하고 과자 먹고 뭐 예. 허니버 얘기했나 뭐 그런 거 먹고 네, 허니버터칩 네.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이지 않고 인공적이지 않고 늘 감독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기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설정은 이건데 그러면 이제 배우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감독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컨대 홍상수 감독은 뭐 엄격한 감독이라기보다는 대사를 바꾸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감독이 있는 반면에 봉준호 같은 경우는 해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권한을 준 것이 배우들한테 매우 좋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덕션의 분위기가 좋았고 프로덕션의 분위기가 나쁜 영화는 흥행에 성공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르게 흥행을 할 것이다. 네. 어디 한 군데서 엄청나게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국내하고 뭐 유럽하고 아시아권에서 고르게 흥행을 해서 아마 원어는 자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계적으로 네. 보면 세계 시장을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그리고 봉준호가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 봉준호나 박찬욱이 예컨대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서 난리예요. 인기가 있어서. 네, 그리고 뭐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난리거든요. 심지어 쿠바에서조차. 쿠바에서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그 BTS 뭐 이런 친구들이 전 세계적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갖고 있는 그 팬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봉준호가 갖고 있는 그 팬덤의 어떤 정치학과 팬덤의 어떤 사회학이 그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인 워너 브라더스로 하여금 전 세계 배급을 하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본 거였죠.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미키 세븐틴을 볼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옛날 배우 명계남 씨가 네. 한참 이제 자기 영화 왜냐하면 그분이 연극 배우 콘트라베이스라는 연극을 했죠. 시작했잖아요. 콘트라베이스 뭐 연극 관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내가 이런 지금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뭐 안 보면 지들 손해지 뭐. 뭐 안 보면 뭐 지들 손해지 하는 말이 저는 귀에 확 왔어요. 그래서 미키 세븐틴을 안 보면 뭐 우리 손해인가요? 뭐 그건 전통의 문제인데 뭐 손해죠. 아하, 그래요. 왜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이 봉준호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졌는가? 우주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주 시대 인간의 본질은 변할 것인가? 그렇게 막 AI가 다 하고 챗 GPT가 다 하고 뭐 중국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중국에서 나온 게 저도 딥시크인가 뭐 하여튼 네, 딥시크인가? 뭐 딥시크 예. 뭐 그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인간은 변할 것인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좀 편리해지는데 편리하다가 또 요새 죄 LP 듣고 죄 뭐 무슨 옛날 도로 옛날 거 좋아하고 카세트 테이프 듣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용되겠죠. 그랬을 딥시크 맞네요. 예. 그래서 그런 우주과학 시대에 일론 머스크 같은 괴짜가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런 네. 캐릭터가 난리를 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니까 도움이 되시겠죠. 네. 안 보면 손해인 거죠. 그래요. 선생님 그 미키 세븐틴 말고 또 추천해 주실 영화가 많을 텐데요. 아카데미 영화는 다 보시는 게 좋고요. 시상식에 올라왔던 네. 영화들. 개인적인 픽은 사실은 컴플리트 언노운이죠. 밥 딜런 영화 너무 좋으니까. 네. 이거 밥 딜런 전 미워했지만 이번 영화 때문에 밥 딜런 이해하게 됐고요. 존 바이주를 좋아했지만 존 바이주도 약간 심한 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길 원하는 영화 콘클라베예요. 네. 콘클라베를 제가 좀 늦게 봤어요. 네. 그 시사회를 아마 제가 놓쳤나 그랬었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근데 미리 보고 온 후배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뭐 어떤 후배는 작품상으로 얘기를 해서 진짜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봤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콘클라베 얘기예요. 콘클라베가 뭔지 아시죠? 교환 선출 방식. 전출 선거예요. 예. 보통 전 세계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120명 정도 된대요. 늘 이번 영화에서는 107명인데 네. 모여서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둬놔요. 그래서 콘클라베 방은 잠그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고립시켜 놓고 계속 뽑는 거예요. 계속 선거를 하는 거죠. 하루에 4번씩.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래서 절대 과반수를 얻어야지 이제 교황이 되는 건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어 사실은. 교황들도 막 연대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음모 무슨 여성 스캔들 터뜨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결론이 어마어마해요. 결론이요. 여러분들 상상도 하지 못한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일까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오늘 얘기 폭발일까? 좋아요. 그러면 이 결론은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콘클라베는 결론이 꼭 봐야겠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고 영화적 상상력이 많이 본 사람만큼 있는데 네. 제가 놀랄 정도니까 아니 이런 거였어 이런 거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결론을 맺는데 그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하, 콘클라베. 뭐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무슨 뭐 동성애자가 교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어마어마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 어마어마한. 진짜 궁금한데. 네. 그래서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은데 네. 각색을 잘했어요. 이거 원래 원작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본이 탄탄한 거네요, 영화가. 그렇죠. 시나리오가. 그리고 그 랄프 파인즈 같은 워낙 성격파 배우 있잖아요. 랄프 파인즈 그다음에 존 리스코우 그다음에 스탠리 투치 이런 네. 사람들 추기경복 있고 연기를 너무 잘해. 작품이 이렇게 꽉 짜여져 있긴 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작품상까지 못 주겠지만 결론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못 준다. 왜? 아, 결론 때문에. 결론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거 그럼 진짜 아카데미가 궁금한데. 못 받을 것이다. 봐야겠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본다. 그럼 뭐 지들만 손해지. 아, 갑자기 그러면 이 후보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나 막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이거 드는데. 배팅할 때 예. 손 떨리면서 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것도 약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왕창 틀렸죠. 제가 며칠 전에 예. 밥 샀어요 애들한테. 왜요? 그 내기에서 져서. 제가 졌잖아요. 제 최다 저기예요. 그래요. 최다 5점. 그러면 콘클라베를 여러분 꼭 보세요 할 때 그 이유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가는 또 하나는 이 예. 결론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하냐면 결국은 교회도 바뀌고 그 가톨릭도 바뀌고 네. 그 얘기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영화가 바뀌고 그러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변화해야 한다.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란 없다는 진리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종교 영화예요. 아, 그러면 지금 좀 이 정도 되면 영화사에서 저한테 맞아요. 불경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교황 성하께서 위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카톨릭 신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또 굉장히 남다를 것 같네요. 가톨릭도 사실은 여기서 중간에 대사가 뭐가 나오냐면요. 그 랄프 파인즈가 이름이 마이클 오렌스인가 그런데 네. 이 추기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적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연대를 해치고 확신이 동맹을 해친다는 거예요. 의심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다. 물론 처칠은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새로운 교황은 죄를 짓는 교황을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교황. 교황이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게 불경하지가 않고 그 가톨릭 내부에 자유주의파와 근본주의파가 있어요. 네. 거기 동성애자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뭐 갈등이 서로 있는데 노선이 다른데 이 로렌스 추기경은 자유주의자고 그래서 죄를 짓는 교황이 되셔서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뭐 고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좋은 내용이고요. 저는 그 콘클라베가 정서적으로는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그런 거 필요해요 요즘. 이 추기경들이 막 싸워요. 네. 이 주인공도 막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어떤 그 표를 많이 받은 추기경이 30년 전에 네. 19살 부녀하고 애를 낳았어. 잘못한 게 받아들일 있어.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신부잖아요. 네. 그 입을 꾹 다물고 그 스스로가 물러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자제와 그 뭐랄까 자제의 용기가 굉장히 좋고 용서와 그러니까
추기경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네. 인간으로서는 용서받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꽉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은총이 가득한 영화죠. 아.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릅니다만 맨 마지막에 그 장면, 그 주인공이 창밖을 내려봤을 때 어린 수녀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 뭐랄까 그 평화로움, 네. 그 성당 안에 그 정원을 걸어 나가는 그 먼 거리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남자도 이런 추기경을 이렇게 결말을 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은 거예요. 아. 종교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 마지막 장면 얘기해 주실까봐 깜짝 놀랐는데 안 해주셨네요. 그래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콘클라베 꼭 봐야겠네요. 요거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영화 평론가 우동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아카데미 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때 같이 내기를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책 10권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